무효와 취소입니다. 152페이지. 우리가 계속 무효 취소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무효는 뭐였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 취소는 뭐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 그럼 박스를 잠깐 볼게요. 박스 보시면 무효해가지고 주장권자부터 보시면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다. 취소는 뭐죠? 취소권만이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주장기간 해가지고 무효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요. 취소는 일정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 추인도 뒤에 보면 될 것 같고, 전환 나와 있고, 사유가 나오는데 무효 사유 다 배웠죠, 그죠? 다 배웠는데 의사 문동력 쭉 나오고 안 배운 건 뭐가 있나요?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취소 사유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사고, 사기, 강박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료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따로 배우지만 실제는 꼭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5살 먹은 꼬마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이면 명백히 뭐예요? 미성년자죠. 따라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또 가만 보면 5살 정도면 의사무능력자죠. 그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뭐죠? 두 가지가 뭐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갑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돼요. 취소라든지 무효를 주장하든지 누구 마음이요? 갑의 마음인데, 이거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표라고 합니다. 요것만 좀 보면은 동그랗게 4번 해가지고 판례태도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뭐예요? 긍정한다. 나왔죠? 이 경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합한다 그러면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행사가 어떻게 가능하다. 이게 뭐죠? 결론이죠. 2번 법령이 무효해가지고 무효의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다. 끝이고, 하단에 무효의 종류해가지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절대라는 말이 뭐였죠? 모든 사람.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라는 얘기고, 상대적 무효라는, 상대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는 무효가 아닌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상대적 무효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가자고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뭐예요? 절대적 무효. 제3자가 선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는 무효가 뭐예요? 상대적 무효인데, 좌측의 박스를 다시 한번 보면 사유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나눠놨죠. 뭐가 더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더 많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어 표시.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전혀 뭐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다시 한번 자칫 박스잖아요. 박스 맨 밑에 보시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에서 상대적 무효 해가지고 두 가지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어 표시 적혀있잖아요. 보셨죠? 그죠? 두 가지를 제약은 다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라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누가 보호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착각하세요. 뭐 원칙이라고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거꾸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끝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하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재판상 무효의 예가 상법상의 회사 설립의 무효가 나오죠? 왜 갑자기 상법을 들어놨을까요? 우리 저자분이.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어요.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당연 무효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하지만 무효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당연 무효고.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말 그대로 뭐죠? 전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고,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일부가 무효고,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다른 말로는 유동적 무효인데,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유로 뒤바뀔 수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하나 이제 무효의 효과, 무효의 시기, 뭐 큰 의미 없고, 우측에 보시면 무효와 부당이득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계속 반복적입니다. 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임이에요. 따라서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유효를 전제로 해요. 꼭 기억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뭐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결국은 이행하지 않아도 뭘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역으로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유효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뭐 또 넘어가 무효인 경우에도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다 뭐예요? X. 그죠? 모든 책임을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할 필요 없는 이행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그 이행한 것은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무효 원인이 만약에 반사회적에서 불법 원인 급여라면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끝이죠. 그 다음에 4번 1번 무효범죄 가지고 137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137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 뭐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부분이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지켜서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137조가 개정돼야 돼요. 문맥이 안 맞아요. 바꿔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이렇게 났잖아요. 없더라도를 있더라도로 바꿔볼게요. 있더라도.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더 문맥이 맞죠?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자, 지금 이 법률이 이만큼 있는데 이 부분만 무효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면 뭐가 돼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싹 무효거든요. 다만 이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 인정될 때는 얘만 무효고 나머지는 뭐가 되지 않아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이 없더라도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있더라도로 개정해야 된다라고 학자분들이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 이 부분은 뭐 기초가 아니라 나중에도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5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일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어서 유효가 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적어보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인의 자를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켰어요. 무효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부부가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미혼모한테 애를 데려왔어요. 애를 데려와서 공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양자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로 넣는 사람 거의 없죠. 뭐로 넣어요? 친자로 넣죠. 이게 뭐예요? 타인의 자를 뭐로 넣는 거예요? 친자로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물론 이거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보는 내용이 뭐냐면 그 미혼모였던 분이 8년인가 9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애를 만나가지고 내가 네 진짜 엄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아이가 뭐 충격받았겠죠, 그죠? 충격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양부모들한테 애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부모가 좋다고 해서 그죠? 안 된다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아이를 시켜가지고 양부모를 고소를 했어요. 공문서 부실기재죄. 이게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 신청할 때 양자인데 뭐라고요? 친자로 이렇게 허위로 기재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아이가 자기 양부모들을 뭐예요? 고소한 거야. 생모가 수도권에서요. 물론 이제 뭐 처벌 받습니다. 처벌 받는데 그러면 그 양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돌려줘야 되느냐? 이 문제 돌려줘야 돼?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모의 주장처럼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킨 건 무효고 형사적으로 뭘 받아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뭐로서는 유효하냐면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효행위 뭐라고요? 전환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 아이는 친자는 아니지만 뭐이기 때문에 양자이긴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생모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혼인외의 출생자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켰어요. 혼인외의 출생자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서 데려낸 뭐 그것도 있고 뭐 첨예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병이라는 첩을 두든 아니면 바람을 펴서 A라는 아이를 낳으면 요 A가 뭐예요? 혼인의 출생자죠. 호주기는 어떻게 올려요? 갑을 살던 자식을 올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혼인의 출생자를 뭐래요? 친자를 입시킨 건데 이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A는 명백히 갑을의 자식은 아니니까요. 그럼 얘는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지로서는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친자로서는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인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왜 이딴 짓을 한 거예요? 친자식이니까. 따라서 요거는 무효지만 갑이 A를 자식의 자식임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따라서 인지로서는 뭐죠? 유효하죠. 저는 솔직히 우리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보기 싫은 건 뭐냐면 자꾸 첩이 등장하는 게 너무 싫어요. 첩이. 요새 또 KBS 7번에 사는 월교시 양복진가요? 거기서도 누가 등장하죠? 첩 등장하죠. 그죠? 안 보세요? 아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드라마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도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덕적 관념이 희박해져요. 아 돈이 많으면 회장이 되면 첩도도 되나 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에 뭐가 등장해요? 첩이 등장하는데 첩을 두고 있는 회장이 비난을 안 받아요. 그죠? 첩과 본처 자신이 싸움박질하지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뭐예요? 용인하는 형태로 이 드라마가 번역을 하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그 행위가 별로 죄책감을 안 느끼게 만드는 엉뚱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흡연 장면보다 더 해로운 거라고 그게요. 흡연은 지 혼자 뭐 이렇게 건강만 나쁘지만 이 첩 문제는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첩이 드라마에 등장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첩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 큰 문제가 뭐냐면 요새는 한류영풍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해외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엽기적으로 한국은 첩이 허용되는 나라가 안 돼요. 하도 한국 드라마 보면 뭐가 나와요? 첩이 나오고 세컨드가 나오니까 아 한국은 이게 첩을 둘 수 있고 와이프를 2명 3명 둘 수 있는 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놈이 우리나라 가지고 여러 여자를 막 쑤시고 다녀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우리나라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오인하는 나라도 있대요. 이슬람 국가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집을 장만해야 되죠.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의 집착금으로 생각을 한대. 그리고 거기다 우리나라는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를 막 사온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런 거를 돈이 있으면 신부를 사온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엽기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드라마를 봤더니 막 세컨드 나오고 막 서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 걔네는 이슬람 국가구나 라고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집착금을 가지고 여자를 사오고 와이프도 먼저 2명 3명 거느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드라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만 보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막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 그냥 막 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을 못 뜨게 만들었지. 솔직히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아우 진짜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한 명도 진짜. 근데 무슨 2명 3명이야. 나 진짜 이런 걸 뭐라 그래? 무연의 전환이야. 그게 개념만 잡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잖아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어. 아무튼 요새 막 나라도 막 힘들어 죽겠고 막 정치도 개판이고 드라마도 막 그러니까 막 차라리 그냥 도깨비 나오는 건 재밌어. 그죠? 근데 막 월급 상보점이 시청률 30% 나면 그죠? 그냥 제처럼 저는 10분도 못 봐. 열받아가지고 내용이. 뭐죠? 구경방송이라는 그 같은 놈들이 그런 거예요. 158페이지입니다. 자, 158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무효의 추인이 나와요. 자, 이것도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무효가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 추인은 뭐죠?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법조문 볼게요. 139조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왜 이런 규정을 쓸까요?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인데 무효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느냐? 그러나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의미냐? 생각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통정어의 표시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장 매매라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죠. 물론 통정어의 표시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갑이 야 추인하자라고 했더니 을도 추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인정할 건덕지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다. 갑과 을이 모두 추인하기로 했다면 결국은 이 시점에서 새롭게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거로 이해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뭐로 봅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그래서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인한 시점에서 갑과을이 새롭게 뭐 한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다 했어요. 그죠?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떤 거냐면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이때 갑과을이 새롭게 매매계약을 다시 한 거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를 말소한 후 새롭게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 이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소하고 새롭게 다시 등기하지 말고 요 옛날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한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을 할 수는 있다는 점까지만 기억하시기 하시면 돼요. 끝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가 나와요. 자, 잠깐 보시면 160페이지 161페이지 막 머리가 빠질 것 같죠. 그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유동적 무효의 판례 가지고 또 판례가 어떻게 해요? 빠바바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판례까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거 정리된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대단히 많은 양을 축약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뭐예요? 기억해 두시는데 물론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볼 거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개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효는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얘가 원래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오늘 두 가지만 할 건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자,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뭐 할 바가 없다고요? 신경 쓸 바가 없죠. 그 말은 본인의 입장에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뭐로 바뀌는 거죠? 유효로 뒤바뀌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도 대표적인 무슨 무효인 거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아까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자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말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죠. 말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받을 수 없어요. 거래를 먼저 하고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니까. 일단 그 매매 계약은 뭐였다가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뀔 테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물론 우리 교재는 뭐예요? 요거만 나와야 되고 요거만. 요거는 우리가 아까 한 거니까 정리해보자고요. 원칙입니다. 항상 정리할 때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정리해요. 원칙.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얘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적어놓으니까 굉장히 난해한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무효의 공통점이에요. 무효란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모든 무효의 공통점인 거죠. 그러면 다른 무효와 유동적 무효는 뭐가 다르냐? 예외.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우리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첫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해서 그러면 그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계약금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오해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해서 계약금 얼마 줬는데 1,000만 원. 그러면 그거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 두 개의 계약을 한 거예요. 자, 법적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뭐라고요?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지금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라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무효인 것은 뭐만 무효라고요? 매매 계약만.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유효하니까. 또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뭐가 있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죠? 너무 어려운 거 하고 있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도금 줄 필요 없죠? 그죠? 줄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줬다면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줬으면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효지만 뭐는 있냐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해요.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요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세 티가 됐어요. 아 이번 달치는 아줌마가 내주시고 다음 달치는 제가 낼게요.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 집 전기세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냐면 30만 원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옆에 내가 30만 원 안 줘요.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그 3억짜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그 매매 계약에서 전기세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저는 30만 원 못 받나요? 아니죠. 달라고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는 있어요. 안 주면 뭐예요?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지 같은 인간이 안 주는 바람에 제 돈으로 관리사무소에 납부했으면 그 금액만큼 그 사람에게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라는 말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일방이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달라고 지랄거린다.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안 줘서 내가 냈다면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지만 요거 안 한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례 대부분 다 이거. 그래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이므로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초래할 수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요 일방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유동적 무효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쪽 당사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거부하고 있다면 이때는 더 이상 뭐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둘이 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아직도 뭐예요? 허가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뭐예요? 유동적 무효지만 둘이 함께 하지 말자. 둘이 거부한다면 더 이상 허가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인 거죠. 알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죠.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양거 3번입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첫째, 지정해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근데 허가 받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정해제가 돼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해제되는 순간 이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뒤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만 뭘 받으면 돼요? 허가 받으면 돼요. 건물 거래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더라도 건물 거래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아까 된 것처럼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인 방식이죠. 따라서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무효면 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까지 무효가 돼요? 건물까지 싹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인데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우리가 단속 복귀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판례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한 거니까 좀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뭐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먼저 제가 정리해드린 걸 머릿속에 뭐예요? 숙지하시고 교재를 읽으시면서 이게 그네구나라고 어떻게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전부를 깨알같이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 한 거죠. 정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3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가 있죠. 1번 갑과 을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일단 답부터 먼저 볼게요. 5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 어디 걸렸죠?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그죠? 답은 뭐예요? 5번.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답은 5번이고 1번부터 볼까요?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이 갑이 을에게 계약 통지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갑 허가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죠? 갑이 뭐 했다고요?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허가 안 받겠다는 뜻이고 을도 뭐예요? 해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허가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이거는 뭐예요? 쌍방 모두가 허가 받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적 무효로. 그 매매 기업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쌍방 모두 허가 안 받겠다는 의사를 먼저 명백히 했습니다. 2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도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4번 한번 지금 이게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민법에 관한 전반적인 용어 분석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3번 을은 매매 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보자고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매매 대금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죠.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죠. 합성은 뭐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을은 매매 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 그죠? 대금은 지급할 필요는 없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4번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한 거죠. 그죠? 일방이. 그러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하여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어떤 형태는 들어오는데 다만 말들이 조금씩 어떻게 바뀌게 되니까 그건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정도가 정확하게 기억하려는 거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취소는 요유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예요.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1번 무효는 많이 했죠. 2번 철회는 뭐 했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 막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 우리가 아직 못해요.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건데 일단 우리는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다. 차이점 우리가 나중에 해설할 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권이 나옵니다. 일단 취소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그죠? 사기당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고자 할 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취소는 뭐예요? 단독이고 취소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좀 정리를 좀 해보는데 먼저 교재는 앞에 나기는 안 나와 있는데 뭐부터 생각해 보냐면 취소 사유부터 생각을 해보죠. 총 4가지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 사유는 총 4가지 사유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취소권자예요. 자, 우리가 아까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배웠어요. 그죠? 왜 안 배운 거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러요러한 사람은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냥 있어요. 무효는 뭐예요? 아무나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누구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무조건 뭐예요? 오해예요.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취소권자냐?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이들의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뭐 외울 건 아닌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가 총 4가지잖아요. 그 말은 취소권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취소권자가 4가지 종류고 여러 사람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의 형태의 문제는 잘 내는데 자꾸 한 사람만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 행사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땡이 3번 해가지고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죠? 기억 읽어볼게요. 계약 상대방이 있는 단독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이게 어려워죠. 그죠?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고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이란 말도 좋지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이렇게 좀 풀어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법률행위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해되실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그리고 나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을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갑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의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취소하고자 하는 요 매매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취소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고 싶은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팁이 있어요.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같이 나오는데 취소권자는 4가지 종류니까 여러 사람일 수가 있죠. 상대방은 항상 한 명이에요.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5개 지문 중에 2-3개는 바로 빼버리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여러 명으로 나온 건 다 뭐예요? X예요.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몇 명이요? 한 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취소 효과가 나와요. 자, 141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를 인하여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게 나왔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취소를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 말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무효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특칙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돼요. 다만 누구는요?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상식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놈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운영하는 자전거패에 와가지고 아저씨 제 자전거 좀 사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을이 보니까 얘가 어려요.
진짜 코피리지 그랬더니 아야 진짜 이번에 22살 예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을과 뭐지 갑과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해 줬고 을은 갑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 얼마일까요? 50만 원을 줬어요. 50만 원. 그래서 이제 갑이 어떻게 돈이 생기니까 신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한 잔 빨자 해가지고 술을 처먹었어요. 곱비리 주제, 곱비리 주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이 결혼식을 했어요. 고3 때.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 그 대학로 옆에 해외대 성당에서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담임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임이니까 고3인데 누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갈비탕을 먹고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의 여동생이 우리를 성인으로 알고 맥주를 맥주를 2박스를 갖다 놨어요. 2박스. 담임 선생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한 놈이 어제 우리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잖아요. 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놈이 뭐죠? 맥주를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꺼니까 어떻게 너도 다 빼먹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애들 먹으니까 만취 상태가 됐겠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14명이 만취 상태에 빠져가지고 대학로에 풀렸어요, 대학로에. 대학로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14명이 막 만취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 놈은 또 막 굴러다니고 있고 막 굴러다니 추워서 좀 추워도 굴러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러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4명이 이제 파출소에 끌렸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자존심 얘기해가지고 우리 담임이 신혼여행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돌아와가지고 파출소에 14명을 구출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세월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양반도 이제 많이 할아버지 다 되셨더라고요. 아무튼 술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썼어요. 술 먹었더니 뭐예요? 땡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클럽이나 갈까 해가지고 클럽 가가지고 춤추느라고 또 얼마를 썼냐면 10만 원을 썼어요. 나오는데 한 놈이 야 우리 고스톱이나 한번 치자 해가지고 고스톱 샀어요. 도박을 했죠. 도박을 하느라고 얼마를 잃냐면 8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감히 가만 생각해보면 이러다 돈 다 쓸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사주려고 빨간 네일을 샀어요. 네일을 얼마 2만 원 샀다 할게요. 2만 원. 그리고 학원비를 냈고요. 학원비 얼마 냈을까요? 30만이죠. 5만 원을 냈고 그리고 볼펜 학용품을 구입했어요. 학용품을 구입하느라고 5만 원을 썼습니다. 얼마 남았죠 이제? 헷갈려. 10만 원, 20, 30, 20만 원 남은 거죠, 그죠? 뭐 쓸까요? 뭐 쓸까요? 얼굴이 좀 처진 것 같아서 성형외과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뭐죠 이렇게 얼굴 땡기느라고 10만 원을 썼어요. 10만 원 남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10만 원을 은행에다 뭐예요? 예금을 했어요. 50만 원 썼죠, 그죠? 자, 예? 60만 원이? 이거 뺄게, 병원은. 60만 원, 50만 원 썼죠? 10만 원. 그리고 다음날 이제 갑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아저씨 말대로 저 고필이거든요. 요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이거 가능해 안 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가능하다. 왜냐면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조심할 점이 있어요. 아까 금번원의 원칙 말씀드렸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이거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죠. 지가 어저께 팔아놓고 놀라서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반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누구한테는요? 제한 능력자에.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에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는 의미고, 그래서 갑은 자신의 미성년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자전거를 꼼짝 못하고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그죠? 왜요?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을은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갑은 50만 원 중에서 뭐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은 거냐면 요게 남은 거예요. 22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제 복잡했어요. 우리의 판에 따른다면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봐요. 특히 내일을 사고 학원비를 내고 학용품을 사는 것 같이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취지입니다. 이 돈은 어차피 나갈 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돈에서 안 나갔으면 다른 돈에서 나갈 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2만 원이 나가는 결과 다른 재산에서 그만큼 뭐하게 돼요? 전략하게 되니까 결국 그 금액이 뭐예요?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로 이해하냐면 소비된 것을 이해하고요. 건전하게 쓰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비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즘같이 연말 10시가 되면 청소년들 범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뉴스도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데 가끔 나오면 꼭 뭐가 나오냐면 유흥비 마련 목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즘에 고필이 되게 술 잘 처먹나요? 그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라는 말은 결국은 걔네들이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했다 해서 술 처먹었다 그래야 훔친 돈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예를 들어서 그 고필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 병원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돈 돌려줘야 되고, 그죠?
술 처먹으려고 훔친 돈은 뭐예요? 안 돌려도 되고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뭐예요? 잘 내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나눠 쓴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뭐예요? 소비예요. 건전한 것은 현존한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168페이지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해가지고 취소권의 포기가 나오는데 여기 좀 쉬었다가 봐야 되겠네요.